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버트 드레이퍼스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omputers Can Do. 이 책은 1972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슈버트 드레이퍼스는 계산주의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1992년에는 또 What Computers Still Can Do 요 책을 내보내서 요 책에서는 또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서 이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적 작업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철학적인 가정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슈버트 드레이퍼스는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What Computers Can Do,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책에 대한 여러 국내 문헌들을 먼저 살펴보고 관련되는 원문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문헌들을 이제 찾아볼 텐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K무크에 가시면은 이 철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있는데요. 강진호 교수님의 수업이고요. 요 강의가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드레이퍼스의 주장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적인 세계가 자연과학적 세계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일상적인 세계에 젖어서 살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야 물질의 객관적인 속성을 돌이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필을 이용해서 필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연필이 완전히 체화가 돼서 우리 손에 이제 녹아들어서 연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빠져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연필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부러졌나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상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더 의지하는 것은 실천적인 지식이다. 반면 인간이 자연과학적 세계를 탐구할 때 의지하는 지식은 형식화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 실천적 지식과 이 형식화할 수 있는 지식, 명제적 지식, 요거를 이제 대비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천적 지식이 형식적, 명제적 지식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이 인간이 의지하는 실천적인 지식은 형식화될 수 없으며 오로지 형식화할 수 있는 지식만 다루는 방식으로는 이 인간의 지식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실천적 지식은 인간의 몸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드라고 그러고요. 또한 이 인간의 몸이 욕구, 욕망을 만들어내고 또 이 인간의 몸에 의해 인간은 지워지는 존재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situated.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인간은 실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situated, embodied know-how, 노하우가 실천적 지식이죠. 이게 인간 지능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황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이 상식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앞서 실천적 지식은 형식화할 수 없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상식도 형식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레이퍼스가 말하는 상식적 지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 지식의 문제를 규칙을 통해서 규칙을 입력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때 무한퇴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어느 때 사용하느냐 그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은 언제 사용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계속 규정하는 것이 무한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이퍼스는 체화와 관련돼서는 메를로뽕띠, 상황 지어짐, 즉 세계 속에 있다. 상황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요거 관련돼서는 하이데거, 그 다음에 규칙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망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만약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면 많은 문제를 비껴나갈 수가 있겠죠. 일단 규칙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신경망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에서 일반적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퍼스가 제기한 상식의 문제가 신경망 인공지능에서는 형태를 달리해서 일반화의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말씀드린 것은 What Computers Still Can Do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트 휴먼이 온다에서 이종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드레이퍼스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인지활동이 배경과 미래 예지 그리고 몸과 함께 육화된 형태로 일어나며 따라서 알고리즘을 작동 원리로 하는 인공지능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열려있는 미래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평 구조를 보인다. 인간의 인지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 처리 과정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명시적으로 형식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암묵적 인지는 인식 주체에 의해서는 결코 투명화될 수 없는 비대상적 지평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와 같은 규칙 기반 기호 처리 인식 모델로는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계산주의에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 이걸로는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서는 인지를 하죠. 이를 이제 계산주의 진영에서는 스키마나 프레임으로 설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활동하는 이 사회 그 배경에는 관습과 사회적 지식들이 존재하고 그 배경은 몸을 감고 참여하는 존재자들에 의해서 이 사회적 존재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학은 숙련된 수행을 규칙에 따라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규칙의 수행을 생성하는 데 결코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다소 불확실한 운동 스키마를 기억하고 다듬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 이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각력이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적 규칙 없이 기능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공지능의 철학, 요 이초식 교수님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드레이퍼스는 후설류의 기대의 지평이나 노예마 개념에 의거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를 펴왔다. 인공지능의 최대 약점은 후설의 기대의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이다. 지능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 구조 안으로 맥락 자유의 사실들을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그 사실 그 자체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사실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맥락 의존적 사실들을 갖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레이퍼스는 민스키가 1974년에 제시한 프레임 이론을 후설의 기대지평으로 풀이한다. 그러니까 이제 1972년에 이 What Computers Can Do가 먼저 출판이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충격을 줬기 때문에 민스키도 이 책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74년에 민스키가 프레임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퍼스가 현상학에 기반한 비판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 현상학적인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이론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이론을 이 현상학의 후설의 기대지평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조들은 맥락 자유,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논리와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보편성을 다루는 지능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이 민스키는 맥락 의존적인 일상적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사상을 고안한 것이다. 상식적인 사고를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프레임 이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서 프레임을 업데이트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민스키가 제공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 그런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스키는 프레임의 기본 사상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르틀렛의 도식 스키마타와
과학사에서 발견한 쿤의 패러다임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물론 미스키 자신도 프레임 이론에는 기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등 현상학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드레이퍼스는 다시금 이 프레임 이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이나 스키마를 통해서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다고 재비판하는 것입니다. 후설은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대상들의 경험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추구하였다. 이 법칙이요. 그러나 하이데거에게 지향성의 1차적 주제는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이다. 인간의 실존은 세계 내 존재로서 문화적으로 조건이 결정되고 의미의 문제는 개인의 심적 내용보다는 규범과 관습의 공적인 조직망 안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법칙이 아닙니다. 문화적 맥락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내적 지평의 노예만은 바르게 분석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들의 경험을 지배하는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후설의 시도는 잘못되었고 구체적 상황들의 프레임을 추상화, 형식화하여 파악하려는 민스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실존은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수성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철학적 시각에서 관측할 때 일반적인 어떤 틀이나 프레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드레이퍼스는 특히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사회적 목표 조직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담당한 역할의 맥락들은 사실들의 어떤 집합으로서 표현될 수 없다는 하이데거의 착상에 주목한다. 그러한 실존적 삶은 우리가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드레이퍼스가 그처럼 인공지능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존에서 보듯이 표현 불가능한 배경 규범들과 관습들이 상식을 지닌 인공지능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표현 불가능한 배경 규범과 관습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인공지능이 소규모 세계 안에서 가능함을 보이려고 하고 있으나 드레이퍼스에 의하면 어떤 소규모 세계도 넓은 대규모의 일상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없으므로 소위 소규모 세계라는 것은 참다운 세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후설은 형식을 내용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감각적 느낌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노예마, 즉 지각적 기대는 한 가지 결정적인 면에서 규칙이나 프로그램과 같다. 즉 그것이 구조화하는 경험에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이나 초월적 의식에 존재한다. 반면에 메를로퐁트는 이 점에 대해 후설의 설명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형태주의를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설명을 개발한다. 그는 후설이 발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신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은 규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결국 리듬을 포착하는 것은 우리 몸이다. 우리는 소리 패턴에 반응하는 바디 세트를 가지고 있다. 이 신체 세트는 비트를 예상하는 실제 활동과 별도로 공식화되거나 즐길 수 있는 마음속의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만일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면 세 가지 대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영성교육 도입 통로로서 직관의 이해, 요 김보경 씨의 논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 학자 중 한 명인 휴버트 드레이퍼스는 인공지능에 회의적이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면 세 가지 대안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 지능적인 행위에는 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계에 인간의 신체가 필요하다. 둘째, 상황을 규칙으로 만들지 않고 상황에 처해져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화하고 그 욕구가 상황을 다르게 규정하게 되므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계에는 몸이 없다. 기계는 상황을 규칙으로 처리하여 인식하려 하나 드레이퍼스는 상식을 규칙화하려는 작업은 프로그래머가 무한 회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는 문제 해결에 목표가 있어 수행하지만 욕망이나 욕구는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책의 원문을 살펴보면 인간은 상황 속의 존재이다 라는 현상학적 기술로 보면 우리는 항상 과거로부터 형성되는 맥락이나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그 과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스키마죠. 근데 이 스키마가 인간의 뇌에서는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이 컴퓨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규칙을 넣는 방식으로밖에 되지가 않았던 거죠. 이미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인간 경험이라는 건 결국 사실들은 언제나 이미 해석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맥락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된 기능의 측면에서만 인식되고 더 넓은 맥락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면 AI 작업자는 맥락의 회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몸과 욕망을 갖고 상황에 처해져서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맥락적 실천적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인간의 지식들은. 그러나 이제 미리 고정된 지식, 상식을 넣으려고 하면 무한 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범위를 좁히려면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대로 삶의 형식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적절하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이론은 알려주는 바 인간에 처해 있는 궁극적인 상황은 인간의 목적, 즉 인간의 신체와 욕구의 기능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단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변형과 그에 따른 인간 자기 해석의 변화에 따라 해석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마지막 분석에서 우리는 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 사실이 없고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고정된 인간 형태의 인간이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체와 욕구의 기능에 달려 있는데 그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사실만 다룰 수 있지만 인간 사실의 원천은 사실이나 사실의 집합이 아니며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실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이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갖춘 이 인간 세계는 인간이 자신의 체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화된 능력을 사용하여 조직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 능력의 관점에서 조직된 세계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접근 가능해야 하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몸이 없고 욕구가 없으며 따라서 상황 지어지지 않으며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실천적인 지식도 없고 실천적 지식에 기반하는 상식도 없고 문제 해결도 못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몸과 욕구가 있고 상황에 처해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2000년도의 권기성님의 논문입니다. 먼저 기계가 사람과 같은 신체를 갖지 않으므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레피스는 기계가 단순한 유형의 인지만 할 수 있고 인간이 하는 복잡한 유형 인지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과 규칙을 통해 기계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기계의 유형 인지는 상호 연결된 신체 감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인간의 유형 인지와 크게 다르다. 이 신체를 갖는 인간과 신체를 갖지 않는 기계의 차이는 숙련적 지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어떤 규칙에 의존하여 숙련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숙련에 대해 중요한 사실은 과학의 숙련적 행위를 규칙에 의해 서술할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숙련된 행위를 산출하는데 결코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역학적 법칙을 상기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다. 자전거 타기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신체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규칙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의 행위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신체가 없는 기계는 인간의 숙련적 행위를 모의하지 못하리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드레피스는 기계가 상황 지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공지능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여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가 어떤 상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도 그러한 맥락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계에게 맥락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기계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사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로 하여금 결혼식이라는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프레임 이론을 최상위의 프레임의 결혼식이라는 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밑 프레임의 신랑 신부 주례와 같은 정보를 그 밑 프레임의 하객 음식 축의금과 같은 정보를 입력한다. 하나의 상황에 관련되는 수많은 정보를 위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상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을 규칙으로 명료화하는 것은 무한 회귀의 작업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에서 적절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프레임 이론의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드레피스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욕구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가 우리의 경험 세계를 구조화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세계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통해 실용적으로 세계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계에게는 인간과 같은 욕구가 없죠. 그래서 기계의 목적을 입력하는 것과 인간이 욕구를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의 욕구를 명확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도 그것은 창조적 발견이다. 드레피스가 강조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구가 기계의 목적과 달리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는 기계의 목적처럼 사전의 목록으로 저장할 수 없다.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그는 특정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 특정한 그 여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에 빠진 후에, 즉 이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욕구는 그 특정한 여자에 대한 욕구로서 구체적이 되고 남자는 자신에 대해 창의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 그는 특정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사람이 되었으며 자신은 이 관계가 항상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발견에서 세계에는 단순히 발견되거나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질서를 드러낸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격이나 자아가 재정의 되는 방식과 개인 세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얻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한 변화는 개인의 관심을 수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전체 관심 분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존재 영역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이전 관심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일어나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이 존재 영역의 변화를 도약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규칙 적용의 문제와 관련돼서 비트겐슈타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린이가 교사의 목표와 관심 중 적어도 일부를 공유하는 삶의 형식에 참여해야 하며 삶의 형식에 참여한다. 그리고 따라서 현재 활동이 사용된 단어의 가능한 참조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화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화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론을 갖기 위해서는 문법적, 의미론적 규칙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기계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맥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규칙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 화자의 의도 등을 인식하기 위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지성주의 관점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론이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추가 규칙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 이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절대적인 중단점이 없다. 상황의 실제 요구에 필요한 만큼의 규칙을 작성한다. 어떤 수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규칙의 해석이 명백해지고 회귀가 중지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활동 자체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해야 하는 인간 생활 세계라고 부르는 더 넓은 상황의 하위 클래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에 관련된 이제 국내의 문헌들 몇 개와 그다음에 관련된 원문의 구절들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몇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슈버트 드레이퍼스는 또 그 중에서 큰 기둥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